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이론 33회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은 40점짜리 항상 나오죠. 물음 1에서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가격자료 요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념과 종류, 가격자료. 그 다음 물음 2에서는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와 각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성립 근거 하나 물었고 각 방식 간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물음 3에서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단은 저랑 같이 이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할 때는 이 기출문제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기초까지는 아니지만 기초는 저희가 이 감정평가 이론을 어느 정도 좀 해두겠다는 가정 하에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좀 중급자 이상부터 이 기출문제를 봤을 때 마지막 우리 실전 대비까지 하는 용도로 제가 목표 득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득점을 생각하지 않고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요.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표 득점을 총 40%에서 60%로 나눠놨어요. 이 감정평가 이론은 웬만하면 우리가 그 만점에 대한 기준을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그 정도를 최대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그 점수대에서 감정평가 이론 최고 점수 수정이 나왔었고 뭐 낮게는 58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수석 점수 자체가. 그만큼 이게 저랑 이제 그 합격자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든 그 문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은 최고 점수는 최대 7, 80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이. 왜냐면은 각 문항별로 득점을 거의 70% 이상 한 수험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네 문제를 전부 다 최고 득점을 한 수험생은 없고 거의 웬만하면 한두 문제 정도만 잘 봐서 수석으로 이론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우리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풀었을 때를 경우를 상정을 하자면 이제 제일 잘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때가 한 60% 이상.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다 있거나, 그러니까 교과서나 실무기준 해설이나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문제 그 출제 패턴 자체가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패턴일 경우에, 그럴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웬만하면 고득점을 전략으로 짜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논제나 물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인데 일부는 생소하다. 그러면은 50%를 우리가 목표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아예 그냥 처음 보는 문항이다. 처음 보는 낯선 논제에 낯선 물음이다. 그러면은 40% 정도만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늘 그 비유하는 거는 우리 1차 시험에서 회계인데요. 회계 시험을 볼 때, 회계랑 다른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 관관법이라고 하죠. 이 두 과목을 합쳐서 총 80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계산 문제도 없고 그냥 말 문제를 다 이제 객관식으로 체크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려요. 그러면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사이를 할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이제 회계에 올인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한 50분에서 60분이겠죠? 그러면 50분에서 60분 동안 총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에 거의 1분에서 1.5분? 1.5분 좀 이상한데 1분에서 2분 사이란 말이에요. 맥시멈 2분이에요. 그러면 이 회계 40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일단 쉬운 게 한 16문제는 최소한 나오고요. 나머지 24문제 정도는 중상, 중에서 상, 요거는 하. 요렇게 난이도가 배분이 되거든요. 이 16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락 방지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거의 1분 이내로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말 문제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엄청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이제 합격 전략을 좀 짠다고 한다면, 회계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전부 다 풀어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다 풀 수도 없고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만든 과목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16문제를 일단 먼저 득점을 해서 확보를 해놓고, 과락 이상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24문제 중에서 중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만 풀다가 시간 다 되면 땡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계를 아무리 못해도 6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나머지 다 찍고 맞는다는 가정하에요. 우리가 이 1차 시험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식 시험이지만 우리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그 득점할 수 있는 한계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남들도 다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 나름대로 득점을 충분히 해야지 최소한 이 이론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표 득점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 목표 득점을 꾸준히 저랑 같이 학습을 하시면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아, 이런 문제는 보통 수험생들도 다 잘 쓰는구나. 이거를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다른 수험생들도 어려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에다가 내가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쉬운 문제는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득점을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는 남들보다 조금 덜 시간을 투여를 해서 최소한의 득점만 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최소한 합격자 평균보다는 이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철저하게 전략을 잡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일정한 전략 없이 이 시험을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처럼 각 문항에 대해서 목표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한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음 1번부터 그 목표치를 한번 보자면요. 이제 이 난이도는 이 목표 점수와 좀 결부가 되어 있는 건데, 자, 물음 1번은 딱 문제만 읽어봐도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있다는 얘기죠. 지식재산권의 개념, 종류, 가격 자료. 이 세 개는 실무기준 해설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내용이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상당히 쉬운 문제고, 나한테 쉽다는 거는 다른 수험생들한테도 다 같이 쉽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득점을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제가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걸 적어놨고요. 물음 2는요,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치의 삼면성이거든요. 그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가 가치의 삼면성이라는 얘기는 교과서에도 있고 실무기준 해설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라는 목차 안에 그것이 가치의 삼면성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랑 실무기준 해설서를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물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 물어본 것에 대한 것은 아주 쉬운 문제였다. 심지어 이 부분은 29회 1번에서 아주 간접적으로 기출되기도 했습니다. 29회 1번에서 아주 간접적으로 기출이 되었다. 그래서 쉬운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방식의 관계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물음은 빈출 패턴이거든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늘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교과서나 실무기준 해설서나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 쉬운 거죠. 근데 일단 있는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시험 문제를 바로 그냥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냥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해석하다 보면은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시험장에서 해야 하니 어렵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문제고, 각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뭐 시험장에서 이끌어낸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물음 2에서 후단에 있는 물음은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성립 근거에서 내가 충실히 답을 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만 이끌어낸다면 50%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난이도 별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도 어렵고 낯선 논제였다면 난이도 3개짜리가 되겠죠. 그 다음 물음 3번. 감정평가 실무 기준상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 자, 이것도 앞단에 물어본 실무 기준상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 이것도 역시 실무 기준 해설서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게 실무 기준에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은 굉장히 쉬운 물음이었고, 두 번째,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라고 물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이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이라는 목차를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따로 목차를 정해서 내용을 쓰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처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이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그 문구, 그러니까 그 글 안에 보면 어느 요소들은 다 일정 부분 유의사항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법 안에 들어있는 그 유의사항 한두 문장 정도를 좀 꺼집어내서 이제 그것들을 내가 유의사항이라고 딱 따로 서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센스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점에서 난이도가 별 1개 아니면 뭐 별 1개 반인데 어쨌든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난이도가 1개 아니면 뭐 2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내용만 쓰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득점을 줄 것이다. 배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돌이켜보면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웠어요. 60%에서 80% 그리고 50%, 60%, 80%니까 뭐 전체적으로 최소한 60% 이상은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40점에 대해서 60% 이상이면 64, 24점이잖아요. 1번에서 이미 24점을 이상을 득점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 아무리 못 써도 16점 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배점이 60점인데. 네, 그렇게만 해도 벌써 뭐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24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은 뭐 과락 걱정도 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 50점 이상은 받겠죠. 그리고 이 목표 득점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32회부터는 실제 합격한 수험생들의 그 부분별 점수, 부분별 득점 점수를 제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대조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목표 60%에서 80%나 50%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다 그 학교생들이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좀 객관적으로 이 분석을 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 득점 기준은 그대로 믿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실무 기준상 지식재산권의 개념 종류 가격 자료. 네.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였다. 10점 10점 중에 6점에서 8점까지는 그냥 주려고 낸 문제였다. 이거는 이제 27회 1번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1번 문제는 제일 큰 문제거든요. 40점짜리니까. 가장 큰 문제에서
최초로 이제 등장하는 논제, 최초로 등장하는 평가 대상, 이런 것들은 보통 다 기본적인 물음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7회 1번에서도 이때는 이제 기업 가치의 평가였거든요. 기업 가치가 1번 문제로 처음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지식재산권 문제와 유사하게 물음 1, 2 둘 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이었고, 물음 3번도 막 감정 평가 방법을 물어보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으로 사실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내가 만약에 33회 시험에 처음 딱 들어갔어요. 33회 이론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는데 문제 1번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논제가 보였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번 33회 1번 문제는 어느 정도 암기한 내용만 잘 발랐으면 최소한 과락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어느 정도 득점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다른 그 논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1번으로 처음 나오는 논제가 있다. 내가 기출문제 분석을 다 했는데 이제까지 기출문제 분석했었을 때 안 나왔던 논제가 1번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 그렇게 어렵진 않겠구나. 실무기준이나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충분히 그 안에 바탕으로 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100점 이상으로 암기한 것을 충실히 적어내서 최대한 득점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10점짜리면은 목차를 3개에서 4개, 그리고 각 목차는 한 4줄 정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어떤 배점을 분량을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특히 이제 물음 1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음 2, 3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 분석할 시간이 총 100분 중에 만약에 1번 문제에 대해서 50분을 배분을 하기로 했어요. 1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제 분석하는 거에서 대략 뭐 8분에서 10분, 나머지는 쓰는 시간, 답안지에 쓰는 시간으로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치면, 이 1번 문제는 물음 1, 2, 3 전부 다 사실 문제를 분석할 게 거의 없거든요. 내가 다 암기한 거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이 시간을 세이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당연히 답안지 쓰는데 할애를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문제 자체가 다 암기형이기 때문에 이 암기했던 내용들을 충실히만 써낸다면 득점을 8점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암기한 게 있으면 최대한 써내려가야 된다. 대신에 할당 시간은 뭐 제가 최대한 6분, 7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6분, 7분은 잊으셔도 되고, 다만 우리가 문제 1번에 할당하기로 한 50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문제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1번 문제에 할당한 시간 내에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짐없이 적는다면 8점에서 9점까지도 득점할 수 있다.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의구심이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허구한 수험생들이 다 50점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이 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8점, 9점을 받냐.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합격생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전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실무긴 합니다만은 제가 29회 시험에서 이제 법규 과락으로 불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실무를 그때 53.5점인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되게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문제 3번이 있었는데 이 문제 3번이 특별히 서술할 내용이었고 다 그냥 숫자로만 맞추면 점수를 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20점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여기서 18점을 받았거든요. 90%를 받은 거죠. 근데 보면은 제가 이때 문제 3번에 대해서 숫자를 거의 다 맞추고 목차도 다 맞추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3번에 대해서 아예 그냥 틀린 숫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90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아무리 뭐 수석이 60점이고 하지만 이 90점이라는 점수가 없는 점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험생들이 그 만족하는 답안을 못 썼기 때문에 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지 그 점수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답안 작성은 10점인데 한 3, 4개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개념, 종류, 가격자료 1, 2, 3 해서 내용을 쭉 써 내려가면 되겠죠. 이 내용은 제가 특별하게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 실무 기준에 있는 내용이고, 저도 특별히 제가 문장을 만든 건 없고 다 실무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왔습니다. 다 긁어온 거예요. 그냥 복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생각할 게 없는 그런 부분이다. 네. 그렇고 물음 2번도 보겠습니다. 3방식 성립 근거와 각방식 관계. 이거는 제가 아까 문제 분석할 때 빈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난이도가 어려운 빈출 패턴이다. 나온다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맞출 거라는 장담은 없어요. 이 관계에 대한 물음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에서 이 묻는 물음의 유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패턴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설명드릴 거지만은 이런 관계를 묻는 물음이나 뭐 비교 설명하는 물음이나 그리고 어떤 영향을 묻는 물음이나 관련해야 설명하는 묻는 물음이나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똑같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형화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를 암기한 게 아니라요, 그 물음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를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그 접근 방식으로만 내가 이 답안을 접근을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지 그 답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관계에 대한 물음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다 공부해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절대로 대비를 못 하고요. 그리고 답도 산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암기해서 나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은. 특히 이런 관계를 묻는 물음은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고, 자, 일단 관계를 묻는 물음에서는 무슨 관계로 답을 하되 최대한 적은 시간 배분을 목표로 한다. 이게요, 결국에는 이 각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무슨 관계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줘야 돼요, 답안지에. 근데 그 결론 짓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문제, 우리가 이 이론 시험 들어가서 답안지 쓰고 있을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 분석하고 있을 시간도 부족한데 그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다? 그거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대한 한 고민하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입니다. 1, 2분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 문제는 버려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 그 시간 배분에 대한 개념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일단 결론은 무슨 관계로 답한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관계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각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양새를 봐야 됩니다. A랑 B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어떤 화살표에 따른 영향 관계가 있어요. 얘가 얘를 어떻게 보는지, 얘가 얘를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서로의 영향을 미치든 인과가 되든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는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과관계고요. 얘는 상관관계예요. 두 번째,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죠. A로 인해서 B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그 인과관계가 있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아닌데 서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상호 영향관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호 영향관계를 규정 짓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랑 이제 차츰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각 방식의 관계를 물었어요.
각 방식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죠. 이 세 개가 각각이 어떤 영향관계를 주고받느냐. 일단 인과관계는 아니죠. 인과관계 아니죠. 뭐 원가 방식의 이 원인이 돼가지고 비교 방식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개의 방식의 서로의 영향 관계를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시상가액 조정에서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시상가액 조정에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주된 방식이 되겠죠. 감칙상으로는 주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그 평가액으로 합리성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식재산권이라고 친다면 수익 방식이 주 방식이 되겠고 나머지 방식은 합리성을 검토를 해주는 거죠. 이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이. 그러면 일단 큰 범위 내에서는 상호 영향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호 영향 관계.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시상가액 조정에 있어서의 관계는 곧 상관 조정의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관 조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저도 솔직하게 이 단어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시상가액 조정의 그 조정이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그 영문 표기라서 그렇습니다. 뭐 correlation 약간 이런 표현인데 서로 어떤 것들을 관련시켜서 어떤 결론을 낸다. 예. 그걸 그냥 우리가 상관 또는 조정이라고 불러요. 그 상관 조정의 원리에 따라 이제 시상가액 조정을 하는 거죠. 예. 시상가액 조정도 그 조정입니다. 그 조정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의 어떤 다른 것들을 관련시켜서 하나의 어떤 무엇을 얻는 것. 예. 그냥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깊게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정이라고 하고 결국에 이 3방식 각 방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상관 조정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여기까지의 어떤 추론 과정이 실제 시험에서는 1, 2분 내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어렵겠죠. 못할 겁니다. 아마. 저도 시험장 가면 못할 거예요. 왜냐? 이게 정말 쉽게 만약에 교과서에 3방식 간의 관계라는 목차로 이 각 방식은 상관조정의 관계를 갖는다 라고 결론이 나와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모든 선생들이 다 쓰겠죠. 근데 상관조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건 아는데 그게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가. 자, 그리고 우리 3방식의 성립 근거는 기출론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문제 분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29의 1번에 물음 3번에 보시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때 아주 간접적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가치 삼면성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예. 가치 삼면성은 어디서 나왔냐? 그게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된다. 감정평가 3방식에.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요. 가치의 삼면성과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가치의 삼면성과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이 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묻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가치 삼면성이 이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었거든요.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음 이제 2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면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그럼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되냐? 두 개를 물었어요.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 그리고 각 방식의 관계 10점인데 10점이면 제가 3개에서 4개는 쓰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어렵다고 했었죠. 굳이 내가 하기로 한 목차의 개수에
내용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물은 거는 두 개거든요. 3방식 성립 근거 하나, 각 방식 간의 관계 합 둘. 그런데 굳이 이거를 내가 쪼개가지고 목차를 3개, 4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씩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이,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각 방식 간의 관계를 막 목차 2개, 3개 이렇게 나눠서 써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관계가 어떤 하나의 관계로 규정 짓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2개, 3개를 쓰겠어요? 내용 읽어보면 다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관계가 어떻게 2가지, 3가지가 되겠어요? 그냥 관계에 대한 답은 내가 어떤 관계다라는 거 하나만 설명하면 족하고요. 그 하나를 대신에 좀 풍부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라고 결론 내리게 된 그 중간의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목차 2개로 나눠서 충분히 써주면 되는 문제다. 대신에 이 감정평가 3방식의 개념은 이거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건 묻지도 않은 건데 왜 써야 됩니까? 라는 거를 제가 항상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있어서 그냥 쉽게 지금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다. 내가 뭔가를 서술하는데 그 서술하는 대상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답안지에 개념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를 설명하기 전에 감정평가 3방식 자체가 교과서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써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또 요거는 나중에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써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내가 목차를 어느 정도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이것도 쓰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1번, 2번 문제에다가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키워드입니다. 가치의 삼면성이라는 키워드는 이 성립 근거라는 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결론 키워드죠. 이게 빠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메모할 때도 내가 이 단어는 빼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써놓는 겁니다. 가치의 삼면성. 이것도 역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조정의 관계를 갖는다.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잘못된 답안 유형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잘못된 답안 유형은 언제 나오냐면 물음 1번처럼 물음 1번이 뭐였죠? 지식재산권의 개념, 가격자료 뭐 이런 것들이었죠. 실무 기준에 그냥 있는 내용. 그런 내용들은 잘못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실무 기준에 있는 그 내용을 쓰는데 뭘 잘못 쓸 게 있겠어요? 잘못 쓰는 유형은 보통 문제 해석 자체를 잘못하거나 문제에 대한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것의 답을 잘못 찾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답안 유형도 학습하고 있어야 이 잘못된 답안 유형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범하는 오류거든요. 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잘못된 답안으로 학습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거를 내가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잘못된 답안 유형도 꼭 학습을 해 두셔야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남들이 다 이렇게 해서 과락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립 근거와 3방식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거는요, 국어적으로 문제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에서 물은 거는 일단 성립 근거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각 감정평가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간의 관계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 유형 1번은요, 성립 근거를 각 3방식과 연결을 해서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는 가치의 삼면성이죠. 그리고 이것과 3방식이니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세 개와의 관계를 설명하라라는 물음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어를 잘못 해석한 거죠. 물음 2번은 특별히 중의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해석을 하자면 그냥, 그러니까 이 중의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가 말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물론 이게 아주 근소하게나마 중의적으로 해석할 우려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관계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겠어요? 가치의 삼면성과 원가 방식의 관계? 아니, 가치의 삼면성과 원가 방식의 관계라고 하면 가치의 삼면성이 이제 그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와 원가 방식의 관계라고 한다면 굳이 말하자면 이론적 근거가 되는 관계 이렇게 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이론적 근거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뒤에서 말하는 건 이건 완전 그냥 산으로 가는 거죠. 답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각 방식 간의 관계를 추론을 실패를 한 나머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오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2차 시험은요,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돼요, 절대. 이 문제의 출제 취지와 듣고자 하는 내용을 캐치를 해서 그 내용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쓰기 편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쓴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줄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 1번은 아주 잘못된 유형이다. 문제를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 2번 한정해서 과락 미만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예 물어보지도 않은 걸 대답을 한 거니까요. 그거 내가 잘못 해석한 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채웠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자원봉사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되게 이 시험은 어쨌든 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점수를 줘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잘 쓴 사람 골라내기도 어려운 마당에. 그렇고 두 번째 유형,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설명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 문제에 이제 문제 1번에 어떤 전체적인 그 물음 자체가 지식재산권의 문제잖아요. 문제 1번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물음 2도 거기에 이제 부담을 느껴서, 아, 이거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압박에 못 이긴 나머지 이 물음을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만약에, 물론 이 문제가 문제 1번 자체가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물음 2에서 이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식의 성립 근거와 각 방식의 관계를 묻고 싶었다면 그렇게 물음을 줬어야지 맞는 것이죠.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와 각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내가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런 물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음 위에서는 순전히 그냥 감정평가 3방식 그 자체의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 이론적인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물음 3에서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물음 2에서 내가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 시험 자체를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면 이게 이런 물음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물어본 것은 출제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냥 그대로 그대로만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시 내가 굳이 사서 고생하는 길이다. 사서 고생해서 점수도 못 얻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잘못됐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방법의 상호관계로 설명하는 것도 예, 그것을 만약에 물어보고 싶었다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이다. 우리 시험은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그 치사하지 않다는 거는 괜히 안 물어본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안 물어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랑 이제 계속 다른 기출 회차도 볼 거고 회차를 보면서 또 잘못된 답안 유형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그걸 보면서 계속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네 번째, 각 방식 간 관계 설명할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한다. 이거는요, 사실 100점으로 치면 70점짜리 이하의 것이에요. 이 각 방식 간의 관계는 상관 조정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상관 조정의 관계를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물음 2는 제가 별도로 떼어서 그냥 감정평가 3방식 자체의 이론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감정평가 3방식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감정평가 3방식 자체의 이론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거기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한다? 심지어 문제 1번은 그냥 지식재산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인 겁니다.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방식을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답안 유형이다. 네. 잘못된 답안 유형은 이렇게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답이 뭔지 좀 어렵고 모호한 거에서 많이 나타나니까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잘못된 답안 유형을 학습하면서 좀 더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더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3번. 네, 실무 기준상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을 물었어요.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은 제가 실무 기준 해설서에 있는 평가 방법의 내용 중에서 유의사항으로 보일 만한 것을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점수를 주는 문제고 27의 1번과 유사한 패턴이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어떤 논제가 처음 문제 1번으로 등장을 한다. 웬만하면 기본적인 내용, 특히 그 기본적인 내용은 실무기준과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암기한 것을 그대로 답안지에 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제끼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자, 100점 이상으로 암기한 것을 충실히 적어내서 최대한 득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할당 시간 또 이 20분, 25분은 이제 물음 3번에 대한 것이고 이제 문제 1번에 대한 할당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빠짐없이 적으면 16점에서 18점까지도 득점할 수 있다. 유의사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해석을 통해 방어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이 이론 답안지를 몇 번 써보시면서 얻게 되는 센스 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시험 전에는 우리가 다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답안지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답안 작성에서는 그냥 이 물음 자체는 실무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100점 생각하지 않고 빠짐없이 적어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 그리고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 두 개를 물었고,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은 목차를 좀 세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각 방식에 대한 설명도 다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또 감정평가 실무를 하면서 다 암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 1번 답안지 보겠습니다. 자, 개설은요, 우리가 그 정답에, 그러니까 소물음 분설된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문장씩 정답으로 적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설은 이제 제가 별도의 그 답안 작성 강의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일단 개설과 결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득점에 있어서도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냥 어쨌든 형식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편한 양식만 있으면 되고요. 대신에 저는 좀 별도의 어떤 변별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개설에서는 웬만하면 그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답을 두괄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출제자도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걸 읽으면서 이 학생은 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주 빠르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 개설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생활권 등등으로 구분되며 가격 자료는 거래 자료 이런 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물음 1번에 대한 답이죠. 그 다음에 한편 감정평가 3방식은 가치의 삼면성을 이론적 근거로 해서 각 방식 간 상호조정 관계, 아까 제가 이제 키워드로 썼던 내용들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물음 2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평가 방법 또한 이런 3방식 적용 시 착안해서 병용해야 된다 하면 유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물음 3번에 대한 내용이죠. 물음 3번은 평가 방법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 개설에 그냥 다 넣기는 아주 무리가 있고요. 아주 그냥 그 일반적인 대표적인 문장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1번에서 뭐 지식재산권 개념, 종류, 그 다음에 가격 자료 다 실무 기준 해석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이거를 제가 따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실무 기준과 실무 기준 해석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변별력을 가지긴 어렵다. 대신에 득점은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음 2에서는 감정평가 3방식의 개념과 성립 근거, 3방식 개념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삼면성은 성립 근거로 한다는 거. 그리고 답안지에다가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열거하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 꼭 이런 넘버링을 해주시고요. 특히 종류도, 이 지식재산권의 종류도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약간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넘버링 해놨죠. 이 넘버링을 따라서 이 글의 가독성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버링 일단 그거 하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꺽쇠를 통해서 내가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강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삼면성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강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성립 근거는 이제 가치 삼면성이라고 했고, 이 성립 근거에 대한 설명을 보완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가치의 삼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1번 비용성, 2번 시장성, 3번 수익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방식 간 관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지만 변별력은 없는 그런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쓴 부분은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시간을 무한정 주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답할 수 있는 최고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답에 대해서 평소에도 공부를 해 두셔서 어느 정도 좀 근육을 키워 놓으신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거에 7, 80%만 해도 합격한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기는 어렵고 저도 시험장 들어가면 이렇게 못 씁니다. 다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사후에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그 감을 익혀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최대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시험장 가서는 그거에 반 이상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이것도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는 더 못 써요. 답을. 그러면 득점에 굉장히 불리하겠죠. 평소에 이렇게 공부해놓고
시험장 가서 뭐 반이라도 하면 그래도 50% 이상 득점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평소에 정답을 좀 공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각 평가 방식은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이라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각 방식마다 특징과 유용성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특정 방식 적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 적용 과정상 주관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네, 이 내용은 상관 조정과 관련된 우리 교과서에 설명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에요. 예컨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답안 내용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용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라고 느낌이 들면 항상 예시를 드는 것이 우리 답안 작성하는데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를 드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시는 가급적 이 문제 1번에 대한 주제였던 지식재산권을 드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서 뜬금없이 부동산 토지, 건물 이런 거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문제 1번에 대한 것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답안의 어떤 전체적인 완결성을 가져오는 데 효과가 있겠죠. 그럼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가치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익 창출의 기간이 짧아 적정 수익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나 비용성을 토대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사례 예시를 써준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적정한 감정평가에게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방식은 감정평가를 위한 상관 조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 3번 이제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은 수익하는 법. 그리고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것을 꼭 목차에다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이제 답안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목차거든요. 근데 목차를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 답안지를 읽을 수가 있겠죠. 수익하는 법도 이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목차에서 밝혀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에 따르면은 수익하는 법 적용해야 되고,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수익하는 법은 지식재산권에 수익하는 법 적용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현금을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이랑 기술기여도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 이거 자체도 또 현금 흐름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또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뒤에서 유의사항으로 좀 적어 줄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도 유사거래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써주는 이유는 이 문제는 분석할 게 따로 없어서 답안지를 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가법도 두 가지 있고요. 각 방식 적용할 때 유의사항. 수익하는 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랑 기술기여도 산정하는 방법에서 현금 흐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그 실무기준이랑 실무기준 해설서에는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현금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뿐인데 저는 그냥 이 부분에다가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장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사실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 대상의 모든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하나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내가 이런 문장들은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서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답안입니다. 그래서 제 답안지도 많이 읽어보세요.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몇 번 많이 읽어보시면은 좀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기술 기여도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유의해야 된다. 그래 놓고 사실 유의해야 된다 해놓고 내용은 그냥 기술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냥 방법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 정도만 하셔도 답안 득점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거래사례 비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법도 마찬가지고요. 원가법은 대신에 유의사항이 하나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인데요. 지식재산권 평가 방식, 원가 방식은 그 자체로만의 적용 한계를 가진다. 보통 기업 가치도 그렇고 지식재산권도 그렇고 다 원가 방식은 어떤 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자체만의 적용은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다른 평가 방식과 병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내용을 내가 안 쓴 게 있다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평가와 관련해서 유의사항은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필요 없고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뭐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내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 그냥 앞에서 설명한 거 정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가치 삼면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면서 수익성과 가치 상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앞에 수익환원법 부분을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방식이 저마다 특징과 유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뭐 병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물음 2의 이론적인 내용과도 연관되는 그런 답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